이 훈민정음 해례본은 우리가 오늘 보는 것 중에서 많은 국보, 보물 이런 거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전 세계 인류가 같이 지켜야 된다, 지키는 그런 보물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었죠. 그 훈민정음 해례본이 어떻게 간송 전영필 선생님 손에 오게 됐느냐, 그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 지난번에 그 영상에서도 나오는데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훈민정음 해례본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1940년에 어느 날 이 김태준이라는 사람이, 원래 조금 알던 사람인데 소개를 이제 받게 돼요. 그래서 이 김태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905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전영필 선생보다 한 해 이제 나이가 많은데요. 이분은 천태산인이라는 그 필명으로 많이 불린 분이고요. 이분은 국문학자이면서 사상가인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역사 이제 하면서 천재 많이 봤잖아요. 그 천재 중에 또 한 명의 천재 중에 천재. 어떤 천재냐? 경성제국대를 졸업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젊은 나이에 경성제국대, 지금의 서울대 전신이죠. 그 경성제국대뿐만이 아니라 성균관대의 전신이었던 그 학교에서 교수를 하시면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보세요. 동아일보에 조선 소설사라는 것을 68회나 연재했습니다. 그 연도가 언제다? 1930년. 1930년이면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25, 6살 때. 20대 때 우리나라의 조선 소설사를 정리해서 그것도 68회나 연재를 해서 우리나라의 조선 소설사라든지 우리나라의 국문, 한문학과 국문학을 접합해서 정리를 해놓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국문학사에서 우리가 그 기억을 해야 되는 분이고, 특히 이분은 뭐다? 김삿갓 아시죠? 김삿갓 시를 발굴을 해가지고 이 김삿갓이라는 그 사람의 존재를 우리 대중들에게 많이 알린 분이 바로 이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은 나중에 조선 어문학회라 그래가지고 이희승 선생님이라든지 많은 국문학자들과 함께 조선 어문학회를 결성하신 그런 국문학자이십니다. 그런데 또 이분은 다른 그 독립운동 중에서도 사회주의를, 그때 많은 지식인들이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온 책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많이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도 그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사상가가 되시거든요. 경성콤그룹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이제 해방 이후에는 남로당, 남조선 인민공화국 하는 그 남로당이 되는데요. 그 그룹의 인민전선 부장으로 활동을 하세요. 이때 경성콤그룹의 수장은 바로 박헌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시다가 이분이 나중에 이 간송 전영필 선생에게 훈민정음 해례본을 이렇게 전달해주고 그 수고비로 1,000원을 받아요. 1,000원. 1,000원이 우리나라 그 지금 아파트 한 채 값이다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한 5억이라고 치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어떻게 하냐면 중국 연안으로 이동해서 항일 독립운동을 이제 같이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그런 활동을 하시는데 해방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해방이 된 공간에서는 남과 북이 서로 막 이렇게 그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그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1949년도에 재판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총살을 당하세요. 사형을 선고받고 총살당해서 이 아까운 천재가 그렇게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분이 간송 전영필 선생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송 선생, 내가 제일 아끼는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바로 이용준이라는 제자다. 그런데 이 이용준 제자가 나한테 하는 말이, 우리 집안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가보가 있는데 그 중에 훈민정음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송 전영필 선생은 몇십 년 동안 지금 막 이걸 생각하고 있었던, 그 기다리던 훈민정음 소식을 들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진본인지 확인을 하고 저에게 전해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태준 선생이 제자 이용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그런데 앞에 2장이 뜯겨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왜 뜯겨져 있냐 하고 봤더니 사실은 이용준이 자기 집이 아니고 이용준의 처가 광산 김씨 종택이 금구당이라고 하는데요. 그 금구당에서
이렇게 빌려온 책이에요. 근데 그 빌려온 책을 이제 이분한테 넘기는 거죠.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이제 혼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이용준이 그 앞 두 장을 찢고 나서는 이게 연산군 때 한글을 탄납하느라고 그때 찢었다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사실은 본인이 찢은 것이다. 네,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고 이거를 갖다 줘야 되는데 좀 완벽하게 좀 만들어서 갖다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중에 이 김태준이 이 당시에 그 경성 콩그룹 사건으로 잡히게 돼요.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1940년에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간송 전영필 선생이 전해드렸는데, 이 김태준 이분이 감옥에 잡히게 되면서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간송 전영필 선생한테 못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옥고를 치르고, 김태준 선생은 옥고를 치르고 나서 이제 옥에서 나와 보니까 집안이 풍비박산 거예요. 화병이 나가지고 어머니랑 아내가 죽고, 그 다음에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자식도 병들어서 죽어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서 이 사람도 너무 실망해가지고 늘어져 있는 그때에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때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었는데 그걸로 이 간송을 찾아가서 뭔가 새로운 그런 지원을 받아서 다시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하고는 간송 전영필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찾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이 김태준이라는 사람은 사회주의 운동을 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간송 전영필은 민족의 그런 혼을 지킨다고 문화재를 막 수집하던 사람이었고, 1943년이면 뭐예요? 조선어 학회가 일어난 지 조선어 학회 사건을 일으킨 지 얼마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본은 한글, 뭐 국학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고 있던 찰나에 이 훈민정음 해례본의 존재를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비밀리에 주고받은 그런 이야기나 활동들이 여기에 추리소설처럼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1943년에 간송 전영필 선생의 손에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탁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뭐라 그래요? 아, 이제 사례를 해야 되는데 얼마를 할까요? 얼마를 부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용준이 김태준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좀 세게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원하나? 1,000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1,000원을 안 줄지도 모르는데 1,000원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김태준 선생이 가서, 와, 간송 선생 좀 세게 불렀는데 1,000원을 불렀네. 괜찮겠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간송 전영필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웃으시면서, 빙긋 웃으시면서, 이 책은 그만큼의 가치가 아닙니다. 10,000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10배에 달하는 10,000원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기와집 한 채 값을 달라 그랬는데 뭐예요? 10채 값을 준 거예요. 김태준 선생님 입이 쩍 벌어지면서 내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정말 배포도 크고 끝내주는구나. 그러고는 이 이용준에게는 10,000원, 그리고 김태준 선생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 책을 무사히 제가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김태준 선생에게는 1,000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도 중국으로 가서 다시 항일운동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가지고 계신 거, 그리고 그 이후에 해방이 될 때까지 함구했습니다. 함구하고 마찬가지로 이 김태준 선생님한테 이용준에게 가서 전영필이 그 책을 샀다라고, 전영필 수중에 지금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다고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분도 혹시라도 이런 독립운동 관련돼서 잡혀가지고 고문받다가 전영필에게 그 책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 안 되니까 당신과 나만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방이 되고 나서야 조선어 학회 사람들을 다 초대를 하셔가지고 그제서야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내면서 영인본으로 찍어서 그런 연구를 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해방된 이후에는 전영필 선생님은 더 이상 이 문화재 수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해방이 된 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누구가 가지고 있어도 우리나라 안에 문화재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사지 않아도 된다. 그 대신에 무엇을 하셨느냐? 민족의식을 교육시키고 이제 우리나라를 다시 힘있는 그런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에 힘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수집해왔던 그 문화재를 가지고 연구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의 찬란한 문화, 우리의 역사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을 주는 일에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보성학교라고 있는데, 이 보성학교를 인수를 하는 계기가 되는데요. 뭐냐면 이 보성학교라는 것은 어떤 학교냐? 1906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잃기 이전에 이용익이 설립을 한 거예요. 이용익은 누구냐면 조선 대한제국의 관리였어요. 그래서 대한제국 관리로서 우리나라의 애국 운동을 하셨던 분이고, 나중에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연해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시게 되거든요. 애국 운동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항상 우리나라를 위해서 활동하는 그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스터 션샤인에서 누구죠? 이정문 대감인가로 나오는 그 분이 바로 이 이용익 대감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익 설립을 한 다음에는 뭐 우리나라에 독립운동했던 많은 분들, 노백린, 또 최린, 이런 분들이 쭉 그 교장을 맡으면서 민족 교육을 했던 그런 산실입니다. 그 당시에 국어 교사가 주시경이었어요. 근데 주시경은 일찍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주시경이 선생님이었고, 1회 졸업생이 김두봉은 우리나라의 국어학자죠. 주시경의 제자이면서 또 누구의 제자죠? 홍합나철 선생의 제자이기도 한 김두봉 선생님이 1회 졸업생이고요. 날개라든지 이러한 걸 알려진 작가 이상도 17회, 또 그 외에 헌진건이라든지 많은 인재를 배출을 했던 곳이 이 보성학교인데요. 이 보성학교가 1940년대 전후로 해가지고 아주 관리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그 재정이 힘들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전영필 선생이 재단법인인 동성학원을 만들어가지고 이 학교를 인수를 해요. 그런 다음에 1945년 해방이 됐을 때 1년 동안 잠시 교장 선생님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 보성학교가 이제 해화동에 나중에 두 번째 1906년대는 이 장소가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이렇게 해화동에 이런 학교를 지어가지고 교육을 계속 이어가게 되고요. 지금은 송파구에 이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주년을 넘었다고 얼마 전에 이렇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활동도 하셨고, 그래서 이런 해방 공간에서 이런 교육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군정 하에서 문화재 지키는 그런 활동을 쭉 하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말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이 문화재를 편안하게 알릴 수 있을까 했더니 세상에 전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통에 그 소중한 보물들을 다 가져갈 수 없어가지고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든지 몇 개 소중한 것만 챙겨서 급하게 이제 내려가시게 되는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으셨냐면 바로 6.25 전쟁이 이제 발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북한에서 누가 내려오냐면 일관 이석호라는, 이 사람이 유명한 서예가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이 간송 그 미술관 있잖아요. 그 보화각을 이 사람이 접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 있는 많은 그 보물을 가지고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혼자서 못하니까 누구를 부르냐 하면 바로 해곡 최순우. 해곡 최순우. 이분이 이제 국립 박물관장도 하시고 배흘림 기둥에 서서 그 책을 써가지고 아주 유명하시고, 또 간송 전영필 선생과 함께 많은 일을 이제 하신 그런 분이죠. 소전 손재형, 이분도 이제 화가로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 두 분이 이 보화각에 이제 잡혀갔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가서 이 물건들을 싸고 분류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북한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 두 분이 어떻게 하냐면, 포장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포장지 준비하는데 또 며칠, 그 다음에 이걸 또 상자에 일일이 하나씩 넣어야 된다. 그래서 상자에 넣었는데 종이가 부족하다. 또 종이, 그리고 또 나무에 넣었는데
그렇게 넣으면 안 될 것 같아. 다시 다 꺼내야 되겠다 해서 꺼내는데 또 며칠. 막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왜 빨리 안 하냐고 막 닥달을 하니까 이 간송미술관 안에 쟁여놨던 술들이 많았어요. 위스키라든지 뭐 이런 술들이 많았는데 그 술을 이렇게 밤마다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석호 이분이 술을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술을 먹고 막 이러느라고 며칠 또 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핑계댈 게 없으니까 어떡하냐면 이분이 계단에서 일부러 진짜 헐리우드 액션에서 굴러가지고 다리를 다쳐서 작업을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6월 25일이잖아요 근데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막 하고 이렇게 해갖고 서울이 수복될 때까지 이 한 3개월을 계속 이제 막 일부러 이렇게 연기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군이 쫓겨나가면서 이 보화각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 있었는데 또 1.4.5태 때 이제 다시 내려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이러한 문화재들을 지키신 분이 단지 간송 전영필이나 위창 오세창 이분들만이 아니라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이 많은 분들의 노력과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돈 있다고 내가 폼나게 이거 하겠어 이거 좋아 보이니까 이게 해야 되겠어 위창 오세창 선생을 만나서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그 무반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책들도 보고 그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러면서 어린 시절부터 그런 형성되었던 그 역사의식 속에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하지만 우리가 문화 해설을 한다든지 역사 현장 답사를 가서 해설을 할 때 단순히 이거는 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문화를 보존하고 지켜주신 분 그리고 또 이분이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책에 그냥 몇 줄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찬란한 문화를 보여주고 그 실제 하는 문화재가 있을 때만이 더 큰 감동을 주고 또 학계라든지 외국에서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찬란한 문화를 이렇게 전 재산과 건강을 다 바쳐서 지키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의 그런 노력이 헛되지 않게 우리 강사님들이 역사 해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화 해설을 할 때 이러한 분들의 정신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역사 강사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